예,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위해서 마이크 뽑고 할게. 자, 지금부터 민법 할 건데요. 저는 민법을 강의하게 된 이대호라 하고요.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 나면 전부 법자가 붙어요. 전부 과목이. 그러면 전부 법자가 붙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민법이야. 그래서 민법을 정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 없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참고로 제 술 좋아하는 거 어찌 알고 직접을 갖다 놨어요. 네?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알고 어찌 직접을 갖다 놨냐고. 예. 분위기가 와 썰렁하노. 나 웃을 줄 알았더만. 자,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124페이지 펴세요. 요 입문서에는 개론하고 민법 두 과목을 한꺼번에 묶어 놓고요. 나중에 12월 달에 기본서에는 각 과목별로 나오는데 요번 달에는요.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 위주로 기초를 잡아볼게요. 물론 용어 정리를 포함해서. 다시 말하지만 이 민법이 해결 안 되면요. 공인중개사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법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니까 잘 따라오시라. 물론요. 강의 좀 열심히 듣고 가볍게 복습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민법이 뭔가부터 잠깐 볼 테니까 봐봐요. 민법이 뭐냐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야. 자, 민법이 뭐라고?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법률 관계. 그리고 지금부터 보겠지만 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요거를 하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지금부터 보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 법률 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자, 124페이지 펴시면 제목이 법률 관계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관계만 줄 거, 생활관계는 다음과 나누는데 생활관계 줄 거라고. 노트 적는 거보다 줄 거는 게 더 중요해. 얘기 말하지만 노트 적는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적는 거는 자유인데, 저는요 노트 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왜? 책이 줄만 꽂고 집에서 책만 보면 돼. 생활관계 줄 거 써. 자, 그럼 들어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밑에 제목을 보시면 하나는 뭐고? 법률관계. 하나는 뭐라고? 인간관계. 다시 사람의 생활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 법률관계하고 뭐로 나눈다? 인간관계.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배울 일이 있다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인간관계를 배울 일이 있다 없다? 인간관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인간관계는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뭘 배우려고 하는 거라고? 법률관계 배우려고 한단 말이야. 다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관계는, 자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표정 풀고 어려울 거다 생각하지 말고 표정 풀고 가볍게 좀 들어봐. 자,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관계를 크게 뭐하고? 법률관계하고 뭐라고? 인간관계로 나누는데, 인간관계는 그 우스갯소리로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배울 일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뭘 배우겠다고? 법률관계. 그리고 법률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1번의 법률관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봐봐.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줄 거 봐봐. 줄만 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줄 거.
법에 의해서 규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는 줄 것이고 권리 의무와 권리 의무를 줄 거.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뭐요?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했죠. 다시 한번 들어봐봐. 첫째 시간부터 잔소리하기 생겼는데 금방 뭐라 그래서 노트하는 게 아니고 줄 거라 했죠. 말 안 듣고 노트하다가 말 또 놓치잖아. 줄도 못 긋잖아. 그럼 집에 가서 이거 어딘지 모르잖아. 제발 노트 덮어보고요. 줄만 끝이라니까. 줄만 끝이에요. 자,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고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요.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파는 사람 뭐라 불러?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부르잖아. 그럼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토지라고 생각하세요. 토지 매매를 한다고 볼게. 다시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갑이 내 땅 1억에 사라, 이걸 청약이라 그래. 나중에 다 배우게 되는데, 나중에 다 배우대. 청약이 뭐냐면 계약을 청한 거야. 뭐라고? 계약을 청했다. 그러면 요 사람이 뭐예요? 이 좋다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하잖아. 자, 한 사람이 1억에 사라라고 계약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하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인간관계일까 법률관계일까? 예, 법률관계겠죠. 다시 한 사람이 1억에 사라, 한 사람이 1억에 샀게 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 그럼 두 사람 사이는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법률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의무관계.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의무로 나타난다고. 권리의무죠. 그러면 매도인에게는 무슨 권리 생길 것 같아? 그냥 말로 해봐. 땅을 팔아서 매도인에게 무슨 권리 생길까? 돈 받을 권리. 쉽게 생각해. 돈 받을 권리야. 이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폼나게 바꿔보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 불러. 대금 지급 청구권. 됐어? 자, 그러면 매수인에게는 무슨 권리 생겨? 돈 주고 땅 넘겨받을 권리. 땅 넘겨받을 권리 생기잖아. 이걸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 불러.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지금부터 법을 배울 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 권리가 있으면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요 사람은 권리가 있으니까 의무가 있겠죠? 그럼 무슨 의무일까? 한 뒤집어 봐. 무슨 의무? 무슨 의무? 소유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의무? 소유권 뭐라고? 이전 의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요? 땅 넘겨, 참, 대금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금 지급 의무라고 불러. 그죠? 자, 다시. 갑이 내 땅 1억에 사라 청약, 계약을 청하고 상대방이 좋다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하면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는 법률 관계가 만들어져.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는데 매도인은요 대금 지급 청구권 돈 받을 권리 생기고요. 대신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고 대신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요런 뭐요?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요, 안 해요? 국가가 개입해 안 해요? 안 하죠. 개인 간의 매매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잖아. 근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한쪽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 한쪽이 의무를 이행 안 해. 그 말은요. 요 사람이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줘. 약속한 날에 돈을 안 주죠. 그러면 요거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아닌 건 나 배워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계약을 해제하고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을 달라 하는데 안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손해배상 달라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사람 하나 보내야 돼.
아니고 어째 이래요? 소송 걸어서 판결받아서 강제집행하잖아. 그러면 소송 걸어서 판결받아서 강제집행할 때는 누가 개입돼? 국가의 권력을 개입하잖아.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는 원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근데 한쪽이 의무를 이행 안 해서 강제를 할 때는 힘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의 권력을 빌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볼게. 12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다시 봐봐요. 12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요거 줄 거라 그랬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고요. 오른쪽에 이런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로 나타나요. 권리, 의무로 나타나죠.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 줄 거 봐. 법에 의해서 구속 줄 거. 옆에 법에 의해서 보호 줄 것이고, 두째 줄에 전자의 질 의무 줄 거 봐. 오른쪽에 후자 질 권리 줄 거. 그러면 연결되면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뭐고? 의무고. 다시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뭐고? 의무고.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뭐라고? 권리란 말이야. 법에 의해서. 그죠? 다시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게 뭐고? 의무. 의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권리. 이렇게 연결하란 말이야. 특히 의무는 법적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면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그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인간관계는 보실 거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라고? 법률관계를 뭐요? 규율하는 법이고, 이 법률관계는 뭐로 나타난다고? 권리, 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페이지는 거기만 보시면 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거거든요. 조금 어려울 거지만 들어봐. 이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죠. 뭐 1월 달에 또 한 번 할 거고, 3월 달에 또 할 거고, 5월 달에 또 할 거고, 학원 강의는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설명 듣고 가볍게 복습만 하면 돼. 자, 다시. 갑이 을에게 땅을 파는데 내 땅 1억에 사라 청약하고 상대방이 1억에 사겠다고 승낙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돼. 그러면 매도인은 뭐요?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뭐 생기죠? 의무를 이행했다고 예를 들어볼게. 의무를 이행했다는 말은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뭐요? 대금을 지급하고요.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나중에 배우지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말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부동산은 등기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말로 할게. 땅 주인이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죠. 요건 이거 됐어? 땅 주인이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다.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바뀌었잖아. 이런 걸 권리 변동이라 하잖아. 권리가 우지됐다고? 변동됐다. 학자들이 이런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 불러요.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 불러. 뭐 다음 주에 의사표시 배울 거야.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런 계약이요,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기초를 오늘 배울 거거든요. 배울 거야. 그래 놓고 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낯설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죠. 자, 요 단계를 뭐라냐면 법률 사실이라 하고, 요 단계를 뭐요? 법률 요건이라고, 이 단계를요 법률 효과라 불러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어느 동네에 있고? 법률 사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은 달달 안 해도 돼.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릴까 싶어서 내가 사자 돌립이라 그럴 거야. 나중에. 사자.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오늘부터 한 3주, 오늘 11월 동안 거의 법률행위를 배운다고 보면 돼. 그럼 우리인데 중요한 건 압도적인 법률행위야. 그럼 뭐 오늘은 법률행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자, 법률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요건. 법률행위는 어느 요건? 법률요건. 권리변동은 법률효과야. 효과.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가 모여서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고 이걸 원인으로 권리변동이 생긴다. 이래 볼 건데, 자,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125페이지 제일 꼭대기 현행사법 사적자치 희연수단 나오죠. 현행사법제도에서는 개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는 아까 설명했죠. 원칙적으로 국가에 관여 없이 개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이를 줄 거 사적 자체 원칙만 줄 거. 사적 자체 원칙 줄 거서?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자, 사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다시 사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형성한다 뭐요? 사적 자체란 말이야. 그게 사적 자체 원칙이고. 그래서 개인의 의사를 요소로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때문에 결국 자 줄 것이고,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뭐가 된다? 수단이 된다. 다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뭐요? 수단이 된다. 그걸 놓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가는데요. 요거요.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갈게. 동그라미 법률행위는요. 줄 거 봐봐.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것만 줄 거.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들어봐봐요.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하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각 과목별로 하나 나오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한 600페이지 돼. 600페이지. 이거 한 3배 되잖아. 민법만 하더라도 3배. 그죠? 그러면 내 말은 뭘 말하려면 거기다 뭐 더 적어 엮거나 뭘 추가하려고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웃자면 줄이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제가 줄 거란 거나 체크하거나 체크하고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그것만 보면 되지. 그거 뭘 막 적어 엮고 추가로 하면 나중에 지쳐서 못 한다 이 말이야. 줄을 끌 때도 제가 요것만 줄 거라면 요것만 줄 거야 되는데 꼭 보면 이래 줄 거거든 이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1, 2월 달에 줄 거죠. 3, 4월에 또 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책이 전부 줄이야. 그러면 자기 혼자서 복습할 때 어디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줄 거란 것만 딱 좀 줄 거고 집에 가서 뭐 공부할 때는 줄 건 거 위주로 여기 키워구나. 여기 중심이거나 이렇게만 좀 생각하면 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친절하게 강의하는데 또 말 안 듣거든. 가면 또 이래 줄 거고 뭐요 다 하고 막 적어 엮고 이래. 그러면 이제 해결불능이야. 해결은 다시 말하지만 600페이지 되는 책을 뭐 책마다 좀 얇은 것도 있는데 6권을 본다고 6권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웃자면 줄일 건가에다 초점을 둬야 되지. 뭐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 한번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금방 뭐라 그래서 뭐 줄까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했죠. 그리고 잠깐만 쳐다봐요. 자, 봐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다시 계약이 되려면 한쪽이 청약하고 승낙해야 되잖아.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다시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잖아.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 요건 동네에 있잖아. 됐어? 자, 그럼 다시 법률행위가 뭐라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어디에 있다고? 법률 요건이다. 금방 뭐 줄 거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뭐라고? 법률 요건이다. 됐어? 그러면 잠깐 들어봐. 몇 년 전에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거든. 잘 들어봐. O인가 X인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OX. 예? X잖아. 왜요? 법률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 법률 요건. 됐어? 따라서 두째 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른쪽에 125페이지야. 125페이지 동그라미 두째 오른쪽에 의사표시 없는 법률이란 존재할 수 없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이란 뭐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오른쪽으로 가.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오른쪽에 줄 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뭐 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줄 거 써?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청약이 계약이야? 청약이 계약이 아니잖아. 승낙이 계약이 아니죠. 그럼 계약은 뭐야?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뭐라고? 아니단 말이야. 의사표시가 법률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의사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뭐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옆에는 설명이야. 그냥 읽어. 그냥 읽어. 줄 긋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청약을 하였다면 이 청약은 의사표시에 해당하나 이것만 갖고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죠. 매수인의 승낙에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이 요지한다. 성립하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이지만 자, 줄 것이고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다. 줄 것이고. 그러고 잠깐만 쳐다봐. 감남과 을여가 만났죠. 남녀가. 그래서 감남이 결혼해 달라고 청혼해서 결혼해 주세요. 청혼했죠. 그러니까 을이 그리하겠다라고 승낙을 했잖아. 그러면 혼인이 성립됐고 하는데 참고로 혼인도 가족법상의 계약이야. 민법에 있는 계약인데 그거는 가족법이야. 다시 혼인도 법적으로 뭐라고? 계약. 계약인데 그러면 들어봐봐요. 들어봐봐. 그러면 혼인도 계약인데 그러면 한쪽이 청혼하고 한쪽이 승낙했으면 혼인이 성립될까 법적으로? 예? 아니요. 뭐 해야 돼? 예? 혼인 신고를 해야 돼. 우리나라는 철저한 법률원주의야.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하고 애 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야. 그걸 우리가 나중에 보는데 그걸 사실혼 배우자라 그래. 사실혼 배우자라고. 이 사실혼 배우자는요. 법적인 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 상속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다시 혼인도 계약 법률행위인데 이거는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혼인신고 같은 거 다른 거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줄 건 게 뭐? 법률행위가 뭐라고?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아니죠. 따라서 두째 줄 오른쪽에 봐봐. 뭐라고? 관청의 행위나 허가나 신고돼 있죠. 밑에다 하나 적어. 예 해가지고 뭐요? 혼인신고. 관청의 허가, 혼인신고나 사실행위와 같은 다른 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뭐라고? 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줄 건가만 다시 볼게. 줄 건가 다시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가 뭐라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어느 동네에 있다고? 법률요건. 2번은요. 그러나 오른쪽에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뭐? 아니고 3번의 오른쪽에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뭐? 아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넘기시고. 넘겨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를 했고 이제 한 3주 정도 민법 총칙은 주로 법률행위 편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넘기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 종류죠. 그럼 오른쪽 페이지는 제목이 뭐야? 오른쪽 페이지는 제목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그죠? 한 장만 넘겨봐. 한 장 넘기면 한 장만 더 넘겨볼게. 그럼 제목이 뭐 나와? 오른쪽에 법률행위. 다 뭐가 달려있어? 법률행위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제일 먼저 126페이지 제일 먼저 법률행위 종류부터 볼 거야. 자, 법률행위 종류인데 법률행위 종류야. 종류인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초서에는요 가장 중요한 분류만 딱 적어놨는데 요걸 일단 아시면 돼. 그래서 그 법률행위 종류 밑에다 뭐 적으시려면 적어. 요거는 의사표시의 수와 개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야. 의사표시가 몇 개냐,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의사표시 개수, 수와 개수와 뭐 방향, 의사표시 수와 방향. 그러놓고는 다시 봐요. 설명 듣고 줄만 끄면 돼. 제가 적으라는 거 외에는 안 적어도 돼. 설명 듣고 줄만 끄세요. 자, 제일 먼저 뭐 나와? 밑에 박스 밑에 제일 먼저 뭐 나와? 세 가지죠. 제목부터 볼까? 뭐 있어? 단독행위. 그다음 뭐? 계약 합동이. 세 가지. 단독행위, 계약 합동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단독행위 볼게요. 한번 쳐다보세요. 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 한 개겠죠? 자, 의사표시 개수가 뭐요? 한 개야. 방향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 개니까 뭐요? 일방적이라 그래. 방향은 뭐라고? 일방적이다. 그래서 다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고 방향이 일방적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단독행위의 동그라미 1번 의바와 단독행위는요. 자, 줄 것일래요? 행위자의 뭐라고? 한 개의 의사표시 성립 줄 것이고 한 개의 의사표시 말을 성립 줄 것이고 밑에다가 일방행위라고 적어. 일방행위, 일방적 행위, 일방. 그리고 이 단독행위를 다시 기억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니은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 그럼 지금부터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부터 새겨볼 테니까 설명 듣고 체크만 하세요. 자, 상대방 있나 없나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어떤 부동산을 1억에 팔았어요. 이렇게 팔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을 몇 프로 주느냐에 대해서는요. 민법에 규정이 전혀 없어요. 계약금 몇 프로 이거 규정 없어. 근데 거래 관행상 주로 10% 줘요. 그래서 계약금은 10%다 이거는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0% 관행상으로 주지 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계약할 때는요. 관행상 10% 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어요. 언제 줬냐면 11월 1일 날 줬다고 볼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행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잔금 900만 원 주고 이렇게 소유권 넘겨받는 게 이행기인데 이행을 기를 언제 하기로 했냐면 12월 1일 날 하기로 했어.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7일인가요? 그렇다고 보고 자 오늘 와서 생각하니까요.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주변에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좀 부동산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지역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뭐 부동산이 자꾸 떨어져. 자기가 계약할 때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9천으로 떨어졌어. 그죠? 조금 더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첫째는 어째요? 지금이라도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요걸 해약금 해지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그건 고려하려면 어째 이래? 1,000만 원 포기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날아가니까 걱정되죠? 또 하나는 어째요? 원래 계약대로 12월 1일 날 9천만 원 주고 소유권 넘겨받는 방법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끝내려니까 1,000만 원 아까워 죽겠고 끝까지 가려니까 뭐요? 가서 9천만 원 주고 소유권 넘겨받는다 생각하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되고 고민이 되겠죠. 밤샘 고민하다가 결론 내려서 아마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 그럼 어째요?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밤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해제하겠다는 결론 내렸죠. 그래 아침에 베란다 창문 열고 외쳤잖아. 해제다 이렇게. 자 해제됐다 안 됐다. 법적으로 해제됐을까 안 됐을까? 네? 해제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왜요? 잘 들어봐. 왜? 매수인 을에게는 매도인 갑이 딱 정해져 있죠. 갑에게는 을이 딱 특정돼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특정돼 있어. 딱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되는 거야. 도달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서 찾아가서 하든지 아니면 뭐 내용 증명벌이든지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든지 전화 같은 걸 할 때는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니까 혹시 전화 같은 거 할 때는 녹음을 해놔야 돼. 그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 사람에게 도달시켜야지 지 혼자 베란다 창문 열고 외쳤다고 되는 게 뭐라고? 아니다. 이와 같이 단독행위 중에서는 상대방이 누군가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된다. 이게 상대방이 있다는 개념이야. 그죠? 대부분의 단독에는 상대방이 있어. 해제가. 그죠? 근데 이번에는 잠깐만 봐봐. 갑이 유언을 했는데 자기 부인에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요. 여보 일찍 가서 미안해.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자, 유언장 받아든 부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무 말도 안 하노. 결혼 전부 안 하셨는가 봐. 오래 전인데 어떤 뭐 학자가 했는가 뭐 단체가 했는가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앙케이트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걸 제가 내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이제 남녀에게 물어서 현재 배우자와 저승에 가서 다음 생에서도 다시 결혼할 건가 물으니까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져서 60대 이상에서는요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야. 20대 그러니까 현재 배우자가 다시 결혼하겠다는 20% 미만으로 떨어져.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 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러면 현재 남편과 다음 생에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아니래. 그 말은 혼자 살겠대. 혼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런데 너 놀라운 거는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올라가 가지고요 80% 이상이 현재 배우자, 현재 할머니와 같이 살겠대. 이 갭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죠? 그러니까 이게 남녀와 차이가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남자는 물어보면 야, 너 와이프가 저승에 가서 니하고 결혼할 거냐 하면 전부 그럴 거라고 예상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20%도 안 된다. 그죠? 그러면 봐봐. 유언을 했는데 그러면 유언이요. 이 사람은 이제 부인에게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식에게 유언할 수도 있죠. 자식에게 꿋꿋이 잘 살아라. 그 다음에 친구에게 할 수 있죠. 내가 만일에 친구인데 유언한다면 이래 할 것 같은데 친한 친구에게 늘 같이 술 먹는 친구요. 친구야 먼저 간다. 외로울 거니까 가급적 빨리 와도. 친구가 뭐랄까? 친구 잘못 사겠다 하겠죠. 세상 사람들아 똑바로 살아 할 수 있고 유언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잘 생각해봐. 유언이 단독 행위라는 건 아시겠죠? 혼자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누구인데 하는가가 특정돼 있을까? 자, 이래 물어서 유언은 누구인데 하는 거예요? 물으면 없잖아. 유언은 부인에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유언은 누구인데 하는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 하나만 더. 자, 봐봐. 하나만 더. 요 사람이 유언을 한 게 돌아가신 게 11월 1일이야. 사망. 그리고 유언장을 편지로 남겼는데 편지가 도달된 게 11월 5일이라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언제 생길 것 같아? 사망 시에 유언 효력이 생길 것 같아? 유언장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길 것 같아? 예? 사망 시에 생겨. 유언은 사망 시에 효력이 바로 생겨. 그 말은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자,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는 의미는 지구상에 상대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 없다는 말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요? 유언이 있고. 그죠? 그러면 들어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해제, 취소, 추인철에 많이 배울 건데 대부분의 단독행위, 중요한 단독행위는 다 상대방이 있어. 그러면 공부할 때 잘 들어. 공부할 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외우지 마. 한 열 몇 개 되는 거 그거 외우지 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단독행위도 대부분 상대방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내. 그러면 외우려면 뭘 외워? 상대방 없는 예외만 외우는 거야. 예외만.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데 지장 없단 말이야. 됐죠? 다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 있는 거 외우지 마라. 줄도 긋지 마라. 그럼 뭐라고? 상대방 없는 것만 딱 하는데 일단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이 찾아. 동그라미 기억.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기억 찾았어? 상대방 없는이란 말 줄 거. 없는. 그리고 유언 줄 거. 갈로에 유증 줄 거. 재단법인 술림 세 개만 줄 거. 유언. 저 밑에 지금 동그라미 기억하고 있어. 동그라미 기억. 유언, 유증 뭐요? 재단법인 술림. 유언, 유증, 재.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세 개만 기억해. 그러놓고 잠깐만 쳐다봐. 유증은 뭐냐면 잠깐만 쳐다봐. 유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봐. 유언으로 주는 거잖아. 유언으로 주는 거야. 예를 들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내 차는 내 친구 누구에게 주라 했다고 볼게. 내가 유언으로 뭐라고? 내가 죽으면 내 차는 내 친구 누구에게 주라 했잖아. 그럼 내가 죽었죠?
그럼 내 유언대로 내 차를 그 친구에게 주는 게 유증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죽으면 참고로 나는 손자는 없는데 우리 딸내미가요 결혼 축구도 안 한대. 그래서 나 아마 손자 손녀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동정을 안 하노. 표정 좀 풀어. 왜 이리 딱딱해. 표정 좀 풀어. 1년 동안 갈 건데 좀 웃으면서 갑시다. 웃으면서.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죽으면서 내 재산은 내 아들내미인데 주지 말고 내 손자인데 주라고 했죠. 그럼 죽으면 유언대로 손자인데 주잖아. 이게 뭐라고? 유증.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이잖아. 그럼 이것도 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인데 참고로요. 이게 2년 전인가 유언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에 해당하는 거 이래서 원래 아직 해가 안 바뀌었죠. 지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친 33회 시험에는 요게 나왔어. 유증. 뭐라고 되냐면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에 해당하는 거 해놓고 아마 이렇게 유증이라는 건 확실하고 앞에는 내가 정확하게 따지면 대충 이런 거야. 조부모가 손자에게 한 유증 이렇게. 그럼 근데 유증이잖아. 유증은 그죠? 이게 답이 뭐요? 유증이야. 쉽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왜 고래 나왔을까 쓸데없이 생각해 봤어. 그러면 시대가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담으로 할게. 며칠 전에 친구에게 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친구 한참 전화를 안 받다가 나중에 조금 뒤에 한 5분 뒤에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야 미안하다 내가 장례식장이라서 바로 못 받았다 그래.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대 이러니까 뭐 처가 쪽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친척이 돌아가셨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99세다 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여자분이가 남자분이가 이러니까 여자분이래 할머니래.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놀랍지도 않는데 이랬죠. 왜? 요즘은요 90세 이상이 흔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다 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원치 않아도 100세 산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90세대가 돌았잖아. 남자들은 지금 80세고 남자들은 앞으로 한 90세 그죠? 여자분들이 한 10살 정도 더 살죠?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들어봐봐. 90대, 80세 내지 90세가 됐다고 볼게.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 이 세대에는 주로 결혼을 몇 세대에 했을까? 몇 살에? 20대에 주로 했겠죠. 80대, 90세 이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20대에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대충 몇 살이야? 60에서 70. 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대에 결혼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나이가 얼마예요? 대략 20살에서 뭐요? 예를 들면 뭐요? 20살도 넘겠다. 30세라고 예를 들어 볼게. 30세 정도 된다고 볼게. 40대야.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결혼했으면 이제 애들이 어릴 거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누가 상속받아? 70대 된 자식이 상속받잖아. 그럼 물어볼게. 뭐 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70대 분이 상속을 받았을 때 그 상속재산을 쓸까 안 쓸까? 소비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나이 든 사람들은 소비 안 해. 그러면 안 하고 갖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가 90세 됐으면 어째요? 아들내미가 다시 이제요 60세 되잖아. 그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특히 이게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서간 게 저기 일본이자 일본이 고령화 사회가 좀 더 우리보다 앞서갔잖아.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면 일본 같은 게 이렇게 골머리를 엎는 거야. 왜? 90대 되는 분이 뭐요? 돌아가셔서 70대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재산을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만히 있어. 땅이 있으면 땅을 가만히 있지 거기다 개발하거나 뭐 안 하는 거야. 건물도 새로 짓지도 안 해. 그리고 소비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우차면 이걸 뭐요? 빨리 한 달이 이걸 이렇게 할까?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면요. 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나 이런 걸 낮추거나 해서 빨리 재산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기사에 좀 경제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최근 서울에 특히 강남을 비롯한 강남 상구에는요. 매매보다 증여가 월등히 많아졌잖아. 최근에. 왜 그럴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20억 접대했다 볼게. 서울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매매를 하면 어째요? 차액이 10억이잖아. 10억에 사서 20억에 팔면 차액이 10억이죠. 거기에 대한 뭐를 내야 돼? 양도소득.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야. 양도소득을 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보유했나 여러 가지 다르지만 40% 해도 4억을 예를 들어서 그냥 40% 해도 양도세를 4억을 내야 돼.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손자에게 증여를 했다 이럴 때 증여세가 예를 들면 2억이라면 또는 3억이라면 증여 쪽을 택해보잖아. 증여 쪽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건데 내년부터는 증여세 기준을 그 시가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기준시가야.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격보다 한참 낮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0억 같으면 15억 정도 된다고. 그럼 15억짜리를 지금은 증여를 하는 거 되잖아. 증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통계로 보면 어쩐다. 특히 강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강남 사구를 비롯한 이런 데는요. 현재 매매 건수보다 증여 건수가 훨씬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 자식인데 하는 것도 많지만 연세 드신 분은요. 나이 드신 분은 자식에게 증여를 안 해. 누구인데 한다고? 손자인데 증여를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 그죠? 우리 할아버지는 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유증됐죠? 그 다음에 유언으로 주는 원래 시험에 나왔어. 유증.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잠깐 쳐다봐요. 자, 재산 출연해서 단체 만들고 법인 설립했다. 이게 재단법인 설립이야. 뭐라고? 재산을 출연해서 단체 만들고 법인 설립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엄청 많은데 첫 번째는 예를 장학재단 생각해. 장학재단. 자, 내 재산을 출연해서요. 내 재산 출연해서 장학재단 만들었어. 그럼 누군가가 장학금 받겠죠. 근데 누가 장학금 받을까 특정돼 있지 않죠. 그 사람에게 도달할 필요 없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됐죠? 자, 그렇게만 정리합시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게 유언하고 그다음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그래서 첫째로 오른쪽 갑니다. 기억의 오른쪽에 뭐라고? 의사표시를 수령할. 체크해봐. 특정한 상대방 없는 줄 것이고 특정한 상대방 없는이란 말. 특정한 상대방 없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줄 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라고?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고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게 상대방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거는 봐봐요. 취소처를 외우지 마라 그래서 줄도 긋지 마라 했어. 취소처의 등등등등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마음으로서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도달함으로써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와 없는 단독행위를 봤죠. 이번엔 계약으로 넘어가는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일 것 같아요? 2개겠죠? 2개 이상이겠죠? 그러면 아까 저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자, 봐봐. 내 땅 1억에 사라. 좋다, 1억에 사겠다. 이 사람은 파는 거고 사는 거잖아. 예? 사라, 사겠다. 이래 되는 거잖아. 또는요, 1억에 사라, 1억에 사겠다. 이렇게. 그러면 의사표시 개수는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인다. 근데 방향이 요걸요, 대립적이라 하고요. 요걸 교환적이라 불러. 그래서 대립적 교환적으로 의사표시 합치한다. 요거거든요. 계약 찾아봐. 양갈로 2번 계약. 저기 줄 것이고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참으로 성립만 줄 거.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참으로 성립 줄 것이고 그 합치 밑에다가 적어. 합치 밑에다가 대립적 교환적. 대립적 교환적. 대립적 교환적. 그 다음에 셋째로 오른쪽에 15가지 계약을 정하고 15계약만 줄 거. 셋째로 오른쪽에 15계약만 줄 거. 그리고는 잠깐만 쳐다봐요. 우리 민법에는 15개 계약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 15개 계약이 있는데 요 계약을 외우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쫙 내 있죠. 매매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려 하지 마. 공부한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데 15개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3가지야. 매매교환, 임대차거든. 그러니까 15개 계약만 하면 되지. 그걸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두 번째. 그러면 용어 정리요. 잠깐만 쳐다봐. 용어. 민법에 15개 계약을 전형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다시 민법에는 몇 개 계약을 15개 계약을 전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형 계약이고 전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에
계약 이름이 있죠. 유명. 이게 유명이 유명한 게 아니고 이름이 있어. 어디에? 민법에. 그러면 민법의 계약이 15개의 외야 계약, 15개의 외야 계약은 민법에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걸 뭐요? 비전형 계약. 그 다음에 그런 계약도 예를 들면 중개 계약 같은 거는 민법에 이름이 없죠. 민법에 이름이 없다 뭐라고? 무명 계약이라 한단 말이야. 됐어? 다시. 민법에 15개 민법에서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뭐? 전형. 민법에 계약 이름이 있다? 유명. 민법에 전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비전형. 민법에 계약 이름이 없다? 무명. 자, 그래서 그게 넷째 줄에 봐봐. 15개 계약을 뭐라고? 줄 거. 전형계약. 다른 말로 뭐요? 유명계약. 넷째 줄에 전형계약, 유명계약. 그 잔잔한 글씨에 다만 계약주의 원칙상 민법의 전형계약 외에도 다른 계약을 창설할 수 있는데 이를 무슨 계약이란다? 비전형. 뭐라고? 무명. 비전형, 무명. 그러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계약 중에서 계약이 전형 계약이 많을까 비전형 계약이 많을까?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하는 계약. 비전형이 많아. 왜? 여러분들 학원 등록도 계약이야. 버스 타고 가도 운송 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수많은 비전형 계약 중에서 중요한 15개를 딱 뽑아서 민법에 정해놨다. 요게 15개 계약이야. 나머지 이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매매 교환 임대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걸 해놨다. 그걸 보시면 돼. 그럼 이제 계약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요? 합동행위. 자, 합동행위는 예부터 볼 테니까 합동행위의 두째 줄 오른쪽 줄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아까요 재단법인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재산을 출연해서 단체 만들고 법인 설립했다 했죠. 그러면 사단법인은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법인 설립했다 뭐라고? 사단법인 설립인데 이것도 엄청 많죠. 나는 예를 해병전후의 예를 들 거야. 해병전후에. 참고로 나 해병대 출신 아니니까 와서 몇 기냐 묻지 마. 해병대 출신하면 몇 기 와서 물어 몇 기냐고. 자, 해병대 출신들이요. 가끔 지나가다 이런 거 보셨어? 길가에나 이런데 뭐 골목가에 보면 주로 컨테이너 하우스에다가 뭐라고 한 번 해병 행원한 해병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 사단법인 해병 전후에 무슨 사지부 무슨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봐봐. 해병대 출신들이 해병 전후에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해병 전후에 설립합시다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요 의사표시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는 계약하고 똑같아. 방향이 계약은 대립적 교환적이죠. 요거는 평행적이라 하고요. 요거는 구심적이라 그래. 요게 무슨 행위라고? 합동행위야. 자, 합동행위 봐요. 합동행위 보세요.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동을 줄 것이고 평행적 구심적이란 말을 줄 거. 평행적 뭐라고? 구심적으로 내용과 방향을 같이 해서 두 개의 의사표를 합쳐 성립하는 거고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 사단법인 설립행위. 해병전후에 생각하세요. 아까 재단법인은 장학재단 생각하시고 그죠? 요게 합동행위야.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의사표시 수와 방향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고 방향이 일방적이야. 그럼 여기에 상대방이 있는 거와 없는 게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단독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라 해서 상대방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달할 필요 없는 거고 대표적으로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하자. 뭐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이. 그 다음에 중량은 계약인데 계약은 의사표시 2개 이상이죠. 근데 방향이 대립적 교환적이고 우리 민법에는 몇 개? 15개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계약을 뭐란다? 전형계약. 뭐라고? 유명.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요 의사표시가 여러 개인데 방향이 평행적 구심적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사단법인. 뭐라고? 사단법인. 그죠? 그럼 다시 오늘 법인 2개 다 잠깐 봤어.
그럼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어느 동네에 있어서 어디에 속해? 재단법인 설립 어디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단법인 설립은 어디에? 합동행위. 다시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어디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단법인은 어디에? 합동행위. 자, 하나만 더. 요 세 개 중에서 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개 중에서 우리인데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거야? 여러분이 생각에는 어느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아니 계약이지. 뭘 다 계약이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잖아. 우리인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계약이잖아. 우리인데 중요한 거는 계약이지. 단독 행위는 중개도 안 되잖아. 됐어? 자, 그러면 들어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법률행위 배우고 있잖아. 예? 그러면 아까 법률행위가 뭐라고? 의사표시를 불가하게 해서는 법률 요건을 했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안 남는다고. 금방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목적, 법률 요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법률행위 나오는데 추상적이라서 머릿속에 뱅뱅 돌아. 그럼 머릿속에서 살짝 계약으로 바꿔보라 이 말이야. 에? 그 중에서 계약 중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계약이 뭘까? 매매잖아. 그럼 머릿속에다가 법률행위라면 계약, 계약, 매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 그 말이야. 됐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게 뭐 강의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쉬고 왔는데 칠판이 안 지워져 있으면 뭐요? 짜증나. 내 강의를 어땠는 내가 이렇게 강의 잘하는데 칠판조차 안 지운다. 내가 삐껴. 그러니까 어째 이래? 아니 그러니까 잘 지우시라 이 말이야. 잘 지우시고 잘 지우시면 이게 이제 좀 강의한 사람에 대한 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서로 밀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자진을 잘 지우시고요. 제가 학원 강의 한지 오래됐는데요. 요거 하나만 꼭 전하고 갈게요. 학원 강의 한지 오래됐는데 학원가에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칠판 한번 안 닦으면 떨어진다라는 징크스가 있어요. 좀 찝찝하시면요. 버뜩 닦으세요. 자, 조금 쉬었다 들어올게요.